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말에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요즘엔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공평하기만 한 이런 상황이 영원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엔 죗값은 치르게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죄 지은 자들의 말로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어요. 원래는 2년 정도 사귄 시점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친가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시골에 과수원을 하셨는데 먼 친척한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셨대요.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 외에도 동네 사람 대부분이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화병으로 몸져 누운 분들도 있어서 결혼식 얘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 소리를 듣던 시절이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엄마는 속이 타들어갔죠. 하지만 너무나 미안해하는 아빠를 보고는 화도 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도 엄마는 아빠를 안심시키곤 했대요. 어차피 할 결혼인데 언제 하면 어때?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모을 수 있으니까 좋지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 외가에서는 결혼 닭달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걸 엄마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런 사정을 알고 아빠가 직접 저희 외가에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덕에 저희 외가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길어야 1, 2년 정도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가 봐요. 그런 생각과는 달리 3년이 지나도록 결혼 얘기가 없자 외할아버지께서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저희 아빠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걸 아시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사정이 어려운 아빠를 대신해 직접 전셋집까지 구해주셨어요. 어차피 죽을 때 재산은 외동딸인 저희 엄마한테 줄 텐데 조금 일찍 준다고 달라질 건 없다시면서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할 줄 알았던 아빠는 의외로 순순히 외할아버지 뜻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집안이 망한 데다 본가가 있는 시골의 일가 친척들은 몇 년 전 있었던 사기로 다들 어려운 참이라서 결혼식은 서울에서 치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본가로 내려가서 해봐야 올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까운 친척 몇 분만 서울로 올라오셔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다행인 건 외가 쪽 친인척과 지인들이 많아서 그래도 하객수가 적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는데 그때 외할아버지 뜻대로 결혼식을 서둘러 하지 않았으면 모르긴 해도 엄마는 아빠랑 헤어졌을지도 모른다고요. 한번 꼬꾸라진 저희 친가 살림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아빠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본가로 보내야 했거든요. 결혼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보다 못한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친할아버지 과수원을 되찾아 주셨고 과수원을 되찾고 3년 만에야 저희 본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삼촌들이 어쩌지 못하게 과수원을 저희 엄마 명의로 사주셨기 때문에 엄마는 시집살이 없이 시댁에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었어요. 게다가 동네에선 다 쓰러진 시댁을 살렸다며 복덩이 며느리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요. 집안을 살려준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이 컸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저희 엄마한테 잘해주셨어요. 제 친구 엄마들은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일만 죽어라 하고 온다고 명절만 되면 부모님들이 싸운다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집은 전혀 달랐어요. 아우, 서울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애 키우며 살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차례 준비는 내가 애들 데리고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니들은 그냥 서울서 쉬어.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다. 참, 사돈어른 댁에 배하고 사과 포도 한 박스씩 보냈으니까 내일쯤 도착할 거다. 차례 지냈을 때 쓰시라고 해라. 씨알이 굵어서 차례상에 올리기 좋을 거다. 그리고 너희 먹을 건 따로 보냈으니까 당장 먹을 거 아니면 바람 잘 통하는 데 둬야 한다. 맏며느리한테 힘드니 명절에 본가로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돈의 힘인지 아니면 원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엄마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산 건 확실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명절엔 친가가 아닌 외가에 가서 지내곤 했어요.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걸로 여긴다고 저희 친할머니, 할아버지의 배려 속에 지내던 엄마는 점점 더 시댁과 멀게 지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는 가끔 전화로 안부나 드리고 용돈이나 보내드리면 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몇 년은 명절마다 처가에서 보내던 아빠는 언제부턴가 명절 때마다 혼자 본가에 내려가곤 했어요. 처음엔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굳이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힘들게 거기까지 가야 하냐고 잔소리를 했고 길게 말싸움을 하기 싫었던 아빠는 혼자 고향에 다녀오곤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엄마는 외가에서 명절 내내 빈둥거리고 지내다 오곤 했고요. 어린 제 눈으로 봐도 아빠가 안 돼 보이긴 했어요. 명절에 혼자 기차표를 예매해 고향으로 가실 때 아빠 표정이 많이 슬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아빠가 기뻐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엄마는 만류를 했지만 아빠는 기어이 저를 데리고 본가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과 손녀딸을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셨고 삼촌과 고모도 저를 얼마나 예뻐해줬나 몰라요. 모처럼 명절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들떠서 그랬을까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온 동네를 누비며 달리던 제가 다리를 헛디뎌 다리미 개울가로 떨어졌고 그 바람에 이마가 깨져서 피칠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저를 발견한 동네 사람이 저를 안고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고 제 모습을 본 할머니는 기절을 하셨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읍으로 나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명절이라 문을 연 병원을 찾기 힘들었어요. 서울도 아닌 시골이었으니 더더욱 그랬죠. 결국 타 지역까지 가서야 뒤늦은 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바람에 아직도 제 이마에는 상처가 남아있어요. 머리를 수십 번을 꿰매고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는 저를 끌어안고는 하염없이 우셨어요.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다친 저보다도 할머니가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 조그만 게 얼마나 아팠을꼬.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지. 혜린아, 할미 좀 봐봐.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아유, 세상에 이 예쁜 얼굴에 이걸 어째. 한창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는 그렇게 제 사고로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제 이마에 상처를 보고는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뭐야? 당신 도대체 애도 제대로 못 보고 뭐 한 거야? 그러길래 내가 혜린이 데려가지 말랬지.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갈 일이지. 왜 애는 데려가서 이 꼴을 만들어 와?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 식구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뭘 했냐고. 아빠는 죄인처럼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숙이셨지만 엄마는 쉽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의 얼굴에 상처를 만들었다고 엄청 화를 내셨죠. 하지만 엄마는 딱 거기까지만 해야 했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는데 기어이 엄마는 본가에 전화해 할머니 할아버지께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거든요. 자식이 다쳐서 화가 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심했던 거예요. 시부모한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부리는 사람한테 호통치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본 아빠는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며느리를 어려워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며느리한테 꾸중까지 듣고 살아야 한다니 아들로서 너무 죄송했을 거예요. 참다 못한 아빠는 수화기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곤 참았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만 좀 해. 혜린이 다친 게 엄마 탓이야? 애가 놀다가 다친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왜 애를 데리고 거길 갔냐고. 애를 데리고 갔으면 옆에서 챙기기라도 했어야지. 왜 밖에 내보내냔 말이야. 우리 혜린이 지금껏 나나 우리 엄마랑 있을 땐 손톱만큼도 다친 적 없었어. 왠지 알아? 엄마랑 내가 애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라고. 근데 어머님은 뭐야? 혜린이한테 애들이랑 밖에서 놀고 오라고 그랬다잖아. 왜 애를 혼자 밖에 보내냐고. 그럼 애를 집에서만 끼고 있어야 되니? 서울에서 못 뛰어노니까 시골에서라도 실컷 뛰어놀게 해주려고 그러신 걸 모르겠냐고. 넌 어떻게 모든 걸 우리 엄마 탓으로만 돌리려더니? 네 눈에는 돈 없는 시부모는 어른으로도 안 보이는 거야? 너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 집에서 부리는 하인대하듯 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해서 지랄하고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냐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함부로 했다는 거야? 진짜 모르겠냐?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나도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듯이 너네 부모님한테 할 테니까 네 눈으로 똑똑히 봐. 평소에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날 엄마와 아빠는 밤 늦게까지 말다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부모님 사이는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매 순간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일도 없어졌고 나들이를 가는 일도 없었어요. 전에는 주말에 마트도 같이 가고 외갓집에도 수시로 가서 저녁을 먹고 오곤 했는데 부모님이 다툰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특히 외가를 대하는 아빠가 말이죠. 아빠는 엄마가 본가에 가지 않는 것처럼 외가의 발길을 뚝 끊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외갓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는데 아빠는 그 짧은 거리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외할아버지와 종종 낚시를 다니셨는데 이후로는 낚시 가자는 외할아버지 제안을 전부 거절하셨어요. 게다가 김장 때는 외가에 가서 배추도 씻고 무거운 짐도 나르며 일을 도왔었는데 그것 역시 모두 그만둬 버렸어요. 아예 외가의 발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외할아버지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아빠는 일을 핑계로 외가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외가에서도 아빠는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부모님 사이에 남은 건 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 뿐인 것 같았어요. 두 분이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건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해였어요. 살던 집을 팔아 거기서 예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내주셨던 전세 보증금을 제하고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받아야 할 목 대신 시골 과수원을 명의 이전해달라고 말이죠. 액수로 봤을 때 아빠가 손해였지만 아빠한테는 돈보다는 부모님의 과수원이 더 소중했던가 봐요. 어찌됐든 그 덕에 엄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됐고 여전히 저와 둘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아빠는 집을 나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하지만 몇 년 뒤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가셨어요. 아빠 말로는 회사에서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이혼을 하면서 아빠한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툭하면 엄마한테 헛똑똑이라고 그러셨어요. 남들은 위자료도 받고 이혼한다는데 넌 어떻게 된 게 받아야 할 양육비도 못 받고 이혼을 하니? 아주 한 서방만 좋은 일 시켜줬지.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갔으니 말이야. 아유, 분통 터져. 이 사람이 참.
뭐 듣기 좋은 소리라고 애 앞에서 떠들고 그래? 앞으로 이 집에서 한서방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 마. 배은망 넣고 놈 같으니라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빠는 철천지 원수대하듯 하셨어요. 하지만 두 분이 그럴수록 엄마는 더더욱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의 결정적인 이혼 사연은 엄마의 외도였으니까요. 아빠는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고 거기에 대해 엄마나 엄마의 내연남한테 위자료조차 청구하지 않았어요. 애 엄마한테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면 엄마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안 좋을 거라며 끝까지 비밀로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엄마한테 맡긴 건 오로지 저 때문이었어요. 엄마한테는 돈 있는 친정도 있으니 따로 일을 안 해도 저를 키울 수 있지만 아빠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저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옆에서 보살펴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대신 언제고 아빠가 원하면 저를 만날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이혼을 하고도 제가 아빠랑 자유롭게 연락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제가 본가를 찾은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1년 동안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어요. 어릴 때 제가 본가에 내려왔다가 다친 이후 만나지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사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어서 다소 서먹하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정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뭐든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쉼없이 먹을 걸 내어오는 할머니. 별다른 말씀은 없어도 저를 바라보는 흐뭇한 표정의 할아버지를 보니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온전히 과수원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아빠를 보니 완전 시골 농부가 다 됐더라고요. 제 기억 속 넥타이를 메고 출퇴근을 하시던 아빠의 모습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요. 전보다 살은 빠지신 것 같지만 햇살이 그을린 탓에 까무잡잡해져서 그런가 오히려 전보다 건강해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본가에 지내면서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아쉬움과 그리움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자라는 동안 곁에서 돌봐주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감사드리지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밖에서 놀다가 다치지만 않았더라면 두 분이 저희 엄마한테 심한 말을 듣지 않으셔도 됐고 맏아들의 이혼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출국 전에 본가에 들리고 싶었어요. 혹시 저를 원망하고 계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지내시는 동안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어서 되려 감사하더라고요. 덕분에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영상통화도 할 정도로 많이 편해졌어요.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 현지에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교포 2세로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라서 한국말을 능숙하게 잘했어요. 대부분 교포분들이 자식들한테 한국말보다는 영어 사용을 강요하시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오히려 그 반대셨더라고요. 갑자기 모국어를 잊으면 정체성도 잃게 된다며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사용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물론 형도 한국어를 잘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저랑 사귀는 동안에는 한국어 대신 영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영어를 익히려고 어학연수를 떠난 건데 거기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완전 돈 낭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연애를 한 우리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휴가를 이용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방학 때 미국으로 가기도 했지만 보고 싶을 때 쉽게 볼 수 없다는 건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졸업 후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할까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직을 한 지 2달 만에 남자친구한테서 기쁜 소식이 왔지 뭐예요.
혜린아, 나 한국지사로 가게 됐어. 정말? 아니,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동안 비밀로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됐거든. 여기서 돈도 많이 버셨고 아무래도 노년은 마음 편히 고국에서 살고 싶으시대. 그래서 나도 같이 들어가려고 회사에 신청을 해봤지. 당장은 못 가더라도 언젠가 자리가 나면 갈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오늘 연락이 온 거야. TO가 나서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완전 럭키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한창 서로한테 빠져있던 시기였으니까요. 먼저 한국행을 준비하셨던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곳에서 하시던 사업체와 집을 정리하고 오셔야 해서 오히려 남자친구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같이 부동산 중개소를 다니며 남자친구가 살 집을 고르고 마트를 돌며 침대 씻으며 그릇 같은 살림살이를 사는데 마치 신혼살림을 준비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꼭 신혼부부 같다. 우리 차라리 동거할까? 아니다. 그냥 결혼하자. 장난처럼 시작된 결혼 얘기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둘 다 직장도 있는 성인이고 안 될 게 없으니까요. 2년 넘게 사귀어오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 무엇보다 이제는 떨어져 지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뒤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오시면 집도 준비해야 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셔야 해서 당장 우리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게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얘기를 꺼내는 게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엄마랑 아빠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끝냈어요.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아빠가 계신 본가에 내려가 인사를 시켰더니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에서 살 때 과수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자 특히 더 좋아하셨어요. 이번에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함께 놀러 오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말이죠. 남자친구가 한국에 온 지 8개월 뒤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남자친구 형은 미국에서 결혼해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남친 부모님의 첫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에어비앤비로 구한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시며 살 집을 알아보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예약을 해드렸는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런 데를 돈 주고 빌린 거야? 혜린아, 너 보기보다 안목이 낮구나.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가르칠 게 많겠어?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몇 번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서 남자친구 부모님과는 가깝게 지내왔어요. 너무 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심인 건지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제 딴엔 어머님이 원하는 조건 리스트대로 괜찮은 집으로 고른 건데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시고 말이죠. 그게 내심 서운해서 평소보다 말을 덜 했더니 남자친구가 기분 안 좋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서운하다고 말을 했죠. 4시간 들어가며 기껏 도와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엄마가 뒤끝은 없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버릇이 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래도 아까 보니까 욕실도 그렇고 특히 정원이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던데 며칠 지내보시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고맙다고 그러실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봐. 그런데 남자친구 말대로 며칠 지나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혜린아, 이 집 너무 마음에 든다. 내가 아주 아침에 정원을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상쾌해져. 어쩜 서울 시내에서 이런 집을 골랐니? 혜린이 덕분에 아줌마가 너무 행복하다 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평가에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하시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가만 보니까 어머님은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놓고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깔깔대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어머님한테 맞추느라 많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반면에 아버님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분이셨어요. 말을 않고 누나를 요리조리 굴리며 살피기만 하시거든요.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간신배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나를 굴리면서 살살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수도 적으시고 딱히 불평도 없는 분이셔서 제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한 달 내내 발품을 팔아 집을 구하러 다니신 끝에 설해마을에 집을 구하셨어요. 근처에 빵집도 많고 동네가 포근하다는 게 선택 이유였죠. 오랜 세월 미국에서 사시느라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신 탓에 마음에 드는 동네가 딱히 없었는데 설해마을을 둘러보시고는 여기다 싶으셨다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통해 집값을 들어보니 엄청나더라고요. 미국에서 마트 여러 개를 가지고 계셨다더니 정말 재산이 많긴 한가 보더라고요. 부모님께 각각 이 얘기를 했더니 놀라면서도 좋아하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 반응은 뜨뜨미지근했어요. 아무래도 엄마랑 사실 때 돈 많은 처가에 눌러 살았던 기억이 나서 그러셨던가 봐요. 그래도 우리 집도 그리 떨어지는 집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나니까 이게 또 상관없지만은 않더라고요.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오픈마인드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한국 시어머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한국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산다던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완전 달랐어요. 흡사 드라마에서나 보던 찐 한국 시어머니 그대로였거든요.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부터 자기 아들 자랑을 어찌나 해대는지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이전에는 편하게 대해주셨었는데 이제는 은근히 거리감을 두고 대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여자 쪽에서 뭔가를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준우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신 지 한참 됐다고 했지? 그러니 한국 떠나던 시점에 한국만 기억하는 게 당연하지. 그땐 시어머니들 파워가 엄청 셌거든. 아들 낳은 게 벼슬인 줄 알던 시대니까. 혜린아, 너 시집가면 고생 엄청 하겠다. 어떡하냐? 엄마는 걱정을 하면서도 남자친구네 재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결혼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속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도 한번 살아봐라. 나이 들잖아. 남자 얼굴? 그딴 거 안 보여. 남자 직업? 그딴 것도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이니까. 적어도 돈이 있으면 어지간한 건 다 용서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준호 부모님한테 잘 보일 수 있게 노력해. 당장은 몰라도 수십 년 뒤에는 그러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재력과 시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엄마는 1시간 가까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당연히 그 흐름은 제 친가로 번졌고요. 쥐뿔도 없는 집에 시집을 가게 돼서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찼다시며 저만큼은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셨어요. 꼭 엄마의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탓에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넘겨버린 사소한 징후들이 커다란 문제를 만들기 마련인데 그땐 귀찮은 마음에 그냥 넘겨버렸던 거죠. 저희 엄마는 일단 상견례부터 하고 세부적인 건 차차 맞춰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세부적인 것까지 결정지은 다음 마지막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긴 돌려 말하면 세부적인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 역시 이런 저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도가 지나칠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혼수와 예단은 기본이고 모든 일정과 결혼식 구모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재력을 과시하면서 저희 집을 깎아내렸어요. 저희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도 일부러 대화 중간중간 영어를 섞어가며 일부러 기를 주기로 했고요. 그로 인해 엄마는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할 때만 해도 갑의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철저히 을의 입장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된 거였죠. 상황이 이렇게 뒤바뀌고 나니 이제야 엄마도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갔던가 봐요. 이혼하고 한 번도 아빠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지난 일에 대해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시댁과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었고 얼마 뒤 아빠는 저와 남자친구를 과수원으로 불렀어요. 아빠는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아빠가 왜 결혼에 실패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이라는 게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일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내 가정을 꾸릴 돈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거든. 결국 장인어른 도움으로 가정을 꾸리게 됐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됐던 것 같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결과가 잘 나올 리가 없잖니? 나는 너희가 아빠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족하더라도 두 사람 힘으로 시작해봐. 결혼의 주체는 양가 부모님이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이니까. 아빠는 애둘러 말씀하셨지만 아빠 말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우리의 의도와 달리 언제부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린 결혼식이 저희도 내심 불만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뜻을 양가 부모님들이 받아주실지는 의문이었지만요. 아참, 아버님,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과수원을 하셨었다고요.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과수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친구는 지갑 속에 담아온 사진을 아빠한테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아빠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지 뭐예요. 그 모습에 옆에서 낙과를 주워 모으시던 당숙 어른이 무슨 사진이길래 그러냐며 뺏어서 보셨는데 이게 누구야? 상길이 아니야? 감나무집 아들 상길이?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뭐? 그럼 자네 부친이 상길이란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얘 혜린아, 너희 결혼 못하겠다. 아니 절대 하면 안 돼.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저도 남자친구도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당숙은 저희 아빠 표정만 연신 살피시며 뭔가 숨기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후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댁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옆 동네에 사는 작은 아빠가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남자친구를 슬쩍 보시고는 깊은 한숨을 쉬시지 뭐예요. 빼박이네, 빼박이야. 와, 이걸 왜 그동안 몰랐을까?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다니 이걸 보고 한 소리야? 영문을 모르는 말만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아빠랑 한참 얘기를 나누셨어요. 괜히 저는 남자친구한테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식사를 마친 우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있었다가는 기분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빠랑 작은 아빠가 같이 서울로 가시겠다며 따라 나오시지 뭐예요. 그런데 아빠는 작은 아빠 차를 타고 저희 뒤를 따라 서울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시겠다며 아버님이 계시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파혼을 하게 됐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세상이 좁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글쎄 남자친구 아버지가 오래전 고향에서 저희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던 그 사기꾼이었던 거 있죠. 그렇게 사기친 돈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는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더라고요.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는 화병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엄청난 빚을 감당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분도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저희 할아버지는 전 재산을 잃은 바람에 저희 외가 도움을 받으시곤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엄마는 마치 자신이 당한 일처럼 광분하셨어요. 아빠한테 전화해 변호사를 붙여주겠다며 끝까지 싸워서 뺏긴 돈 다 돌려받으라고 하셨어요. 혜린 아빠, 내가 변호사한테 전화 상담 받아보니까 그 인간들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춰서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변호사 비용은 내가 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최고로 좋은 변호사 구해서 소송해. 이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그 더러운 낯짝을 들고 나타나? 아주 제대로 뭉개버리라고. 엄마는 만사 제쳐두고 그쪽 방면으로 승률이 높은 변호사를 구해 아빠와 마을 사람들한테 붙여주었어요. 처음엔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춘다는 걸 몰랐던 예비 시아버지는 되려 큰 소리를 치며 세게 나왔다가 나중에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는 합의하자며 꼬랑지를 팍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를 비롯해 동네 분들은 전원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 싸움에 돌입하셨어요. 자신들이 고통받고 살아온 동안 수십 년을 미국에서 부를 누리고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합의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안 된 일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 역시도 결혼보다는 아빠의 소송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그 돈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시는 걸 곁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도저히 남자를 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고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승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비록 저는 이번 일로 파혼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은 못 쌓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매일매일이 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비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진면모를 확인한 30대 여성입니다. 충격적인 진면모라고 말씀드렸으니 좋은 모습이 아닐 거라는 예상은 하시겠죠? 맞아요. 정말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아주 나쁘고 미운 모습이었죠. 예랑이와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이런 시부모님을 만나 저 스스로 행운아라고 생각했던 제가 파혼까지 했으니까 말이에요. 시부모님, 특히나 시어머니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고 온통 거짓이었어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데 저는 전혀 몰랐죠. 이래서 공부만 한 사람들이 때론 어리석다고 하는 건가 봐요. 그런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의 진면모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2대째 의사 직업을 이어온 의사 집안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가 정형외과 의사시고 아버지가 안과 의사세요. 사실 아버지는 통기타를 치는 멋진 뮤지션이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쉽게 밴드 동아리에 가입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의사인 당신의 대를 이어 자식 중 하나 이상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입이 닳도록 말했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삼시세끼 먹고 지내는지 다들 그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말이야, 남의 땅에 농사를 지어 근근히 살아가는 집안에서 개천에 용이 나듯 의사가 되었어.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루에 한 끼를 굶는 건 아무렇지 않았고 매일 도시락을 싸가는 게 소원이었지. 어떻게 해서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야. 손에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매일 코피를 쏟는 게 당연할 정도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는 해냈어. 의대에 붙었지. 아버지가 살던 동네에서 의대에 간 놈은 아버지밖에 없었어. 개천에서 난용이라고 사람들이 어찌나 칭찬을 하던지 마을에서 잔치가 열리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의사가 되어서 아버지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를 호강시켜줬어. 그것뿐이냐? 너희 엄마를 만나 너희들을 부족함 없이 키웠어. 이제 아버지의 소원은 그것 하나야. 너희 5남매 중에 의사가 하나 나오는 것. 둘이어도 좋고 셋이어도 좋다. 하지만 하나는 꼭 나와야 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다. 그러니 다들 공부 열심히 해. 알겠지? 그래서 장남인 아버지는 뮤지션의 길을 포기하고 공부를 했고 의대에 진학했어요. 물론 아버지는 지금도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세요. 안과에 흐르는 음악도 모두 아버지가 리스트업한 음악일 정도로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질 않았죠. 사실 할아버지는 저를 처음부터 예뻐하진 않았어요. 제가 장남의 딸이기 때문이었죠. 할아버지는 당신의 딸들, 저에게는 고모들이죠. 고모들이 딸이어서 영특하지 못해 의사가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손주들 중 제가 가장 영특했어요. 사실 작은아버지도 의사고 아들만 셋이에요. 그런데 작은아버지의 아들들은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제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더라고요. 그런데도 기죽는 거 하나 없었어요. 물론 작은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서 명절 이외에는 할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반면에 저희 아버지는 영특한 저를 자주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제가 영재원에 갈 정도로 영특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예뻐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제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수연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의사가 되어야 한다. 의사가 되면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너도 자신만만하게 살 수 있고 남을 위한 일이니 보람도 크지. 그러니 너는 커서 꼭 의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가 의사가 되길 바라셨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순탄하게 의대에 합격했죠. 그때 아버지도 그랬지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할아버지는 당시 병원에 계셨는데 제 합격 소식을 듣고 기력이 없는 와중에도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수연아, 나는 네가 의사가 될 줄 알았다. 아직 의사는 아니지만 나는 네가 포기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아. 이대로 멋진 의사가 돼주렴. 할아버지가 기도하마. 그리고 아들아, 수연애비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을 너한테 줄 테니 거기에 나중에 수연이 개원시켜라. 이게 내가 수연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같구나.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수연이 개원은 제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아버지, 무슨 형한테 건물을 줘요. 아무리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손녀가 의사가 됐지만 그거랑 건물은 완전 다른 거라고요. 약속대로 형제들끼리 나눌게요. 너는 지금 그런 소리가 하고 싶어? 지금 아버지가 아프신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아주 좋겠어. 의사 딸 둬서 건물 준다는 소리도 듣고. 형, 솔직히 말해. 수연이 개원시켜주라는 게 아니라 형 병원 옮길 거지?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그런 고민은 왜 해? 그나저나 너 말이 좀 뾰족하다. 그러게 잘난 아들 의사 만들어보지 그랬어. 뭐? 형 말 다 했어? 애가 내 마음대로 돼? 따지고 보면 형이 수연이 의사 맞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얘가 스스로 잘한 거지. 자식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냐?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수연이보다 머리는 더 좋을걸? 걔네들은 그냥 엉덩이 힘이 약한 것뿐이야. 그걸 근성이라고 하지. 근성도 특기라면 특기야. 능력이라고. 형, 정말 다들 그만하지 못해. 그깟 건물이 뭐라고 이렇게 어린애처럼 싸우는 거냐? 너희들이 싸운다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 애초에 수연이를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의사 손주가 생기면 그 아이를 위해 쓰기로 한 거다. 그러니 번복은 없어. 아버지, 그럼 딸들인 우리한테는 건물을 애초에 줄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없어? 너희들도 의사 자식 만들면 주려고 했다. 3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타이틀은 없겠지만 그것도 염두했어. 그러니까 수연아, 좋은 의사가 되어라. 보람을 느낄 줄 아는 의사가 되어서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겠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할아버지와 포옹을 했어요. 물론 할아버지는 제가 의사 면허를 따기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지만요. 그래도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의사가 되기를 누구보다 바란 분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의 선물 덕분에 다른 친구들보다 안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인기과인 성형외과 레지던트에 단번에,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레지던트를 하는 동안에 교수님들의 러브콜을 많이 받았죠. 다들 저보고 교수가 되라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교수보다도 연구보다도 실무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펠리오를 2년 정도 하고 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건물에서 개원을 하게 되어요. 제가 개원을 하자 저를 아껴주신 교수님들, 같이 공부한 동기, 선후배들, 그 밖의 지인들이 분에 넘칠 정도로 축하를 해주었죠. 누구는 화분을, 누구는 공기청정기를, 누구는 정수기를, 정말 많은 축하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도 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멋지게 개원한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매일 매 순간 보람을 느끼는 의사가 되자고요. 할아버지가 제게 부탁한 대로 말이에요. 그런데 일에만 매진하는 저를 보며 친구들이 그러다 과로사할 거라고 웬 생뚱맞은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 그러다 진짜 과로사한다? 과로사만 문제야? 우리도 잘 안 만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너 나중에 늙어서 고독 살 수도 있어. 왜 만나자마자 불길한 소리야. 나 아직 안 죽어. 너 병원 영업시간 끝나도 논문 보고 그러느라 늦게 퇴근하지. 주말에도 또 논문 보고. 아니면 병원 출근하고 그러는 거 누가 알아줄 것 같아? 자기 몸도 챙기면서 해야지. 누가 몰라줘도 돼. 나만 알면 되지. 그리고 너희들도 알아주잖아.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 전에도 해줬지? 그래서 난 우리 할아버지를 봐서라도 꼼수 안 부리고 환자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자주 보람을 느끼는 의사가 되어야 해.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거든. 우리 할아버지는 봉사도 다니고 그랬는데 난 영 시간이 안 되네. 야, 네가 지금 봉사할 시간이 어딨니? 분기별로 만나는 우리 모임도 겨우 나와놓고서. 그래도 우리니까 오래 만나고 너를 아니까 이해하는 거지. 애인도 우리처럼 이해하지 못할걸? 모태솔로한테 그런 말 해서 뭐하니? 너 정말 연애도 안 할 거야? 모태솔로는 아니다. 나 그래도 대학생 때 연애해봤어. 뭐, 그 일주일 만난 거? 그것도 연애로 쳐준다니? 우린 안 쳐준다. 우리는 너 모태솔로라고 생각해. 아, 기억난다. 네가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차버린 그 남자 말하는 거지. 맞다. 얘 자기 얼굴 보러 도서관 왔다고 우리한테 그 남자애 막 욕하고 그랬잖아. 그러더니 연락처 다 차단하고 잠수 탔었지? 형문도 모르는 남자애가 너 찾으러 의과대 가니까 소름 끼친다고. 그제서 헤어지자고 말하고. 그래서 그 남자애 바로 군대 갔잖아. 진짜 내 친구지만 최악의 여자였지. 그 후로 남자 만난 적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최악의 여자라니 말이 좀 심하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애초에 괜히 고백을 받아줬어. 이별 통보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지. 그 뒤로는 누구 만나기가 겁나더라고. 겁날 것도 많다. 야, 그게 사랑인 거야. 뭐 하는지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이지. 너는 아직 덜 컸어. 사랑도 모르는 애송이라니까. 정말 남자 만날 생각 없는 거야? 그래도 네 스펙이면 소개팅 하자고 하는 사람 많을 텐데. 소개팅은 싫어. 나는 운명을 믿는다니까. 언젠가 내 짝에 나타나겠지. 만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참 복에 겨운 소리다. 하지만 그게 정말 복에 겨운 소리는 아니었어요. 이후에 저의 운명이 찾아왔으니까요. 제 병원 개원 때부터 오래 다닌 여사님이 계세요. 그 여사님은
제 병원을 오래 다녀주는 것도 모자라 지인들에게 제 병원을 소개해줘서 단골을 늘릴 수 있게 도와준 분이기도 하세요. 아주 감사한 분이죠. 제 병원 VVIP세요. 감사한 마음에 저는 추가 시술을 해주거나 할인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 여사님은 그게 고마워서 올 때마다 저를 위해 간식거리를 사오거나 가끔은 화분이나 꽃을 사오기도 했어요. 인정이 넘치는 분이죠. 그리고 올 때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친근한 대화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여사님이 아들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잠자코 듣고 있었는데 돌연 자기 아들과 만나보지 않겠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도 의사예요. 성형외과 의사는 아니고 내과 의사인데 저기 근처에서 이번에 개원했어요. 아, 정말요? 전혀 몰랐네요.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의사 아들 있다고 하면 다들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달까요? 그게 난 좀 부담스럽더라고. 네, 그러실 수 있죠.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영재원까지 갔는데 얘가 자유로운 영혼이라 적응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우리 아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래요. 저도 영재원 나왔는데 어디 영재원이에요? 그 큰 대형 서점 사거리에 있는 영재원이었어요. 어머, 저도 거기 나왔는데 만났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래요? 이런 우연이 다 있네. 우리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의사 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서 마주치지 못했을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의사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됐죠? 저 올해 36이에요. 어머, 우리 아들이랑 2살 차이네. 딱 좋다. 2살이면 딱 좋지. 안 그래요? 아, 네, 그렇죠. 우리 아들이 또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어주고 다정하다고요. 원래 엄마한테 잘하는 애들이 와이프한테도 잘한다니까? 이 휴대폰, 이것도 우리 아들이 바꿔준 거예요. 내가 통화가 잘 안 된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날 바꿔주더라니까? 내가 딸도 하나 있는데 걔는 영 딴판이에요. 딸 하나 여자를 안 부럽다더니 우리 집은 완전히 반대라니까? 아드님이 정말 다정하신가 봐요. 의사 선생님도 다정한 남편이 좋죠. 게다가 우리 아들은 의사고 이제 막 개원해서 앞으로 떼돈 벌 일만 남았다니까?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기회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랑 만나볼래요? 내가 정말 선생님 같은 며느리를 넣는 게 소원이었어서 그래. 그리고 내가 의사 선생님을 오래 봤잖아. 성격도 그렇고 겉보기도 그렇고. 게다가 부부가 둘 다 의사면 얼마나 좋아. 서로 고충도 더 잘할 테고 의지도 되고.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같은 영재원 나온 것도 인연인데 부담 없이 한번 만나봐요. 물론 후회 안 할 거라고 나는 100% 장담해요. 여사님이 그렇게 자기 아들과의 소개팅을 권유했고 저는 얼떨결에 여사님 아들 휴대폰 번호를 받았어요. 그럼 나중에 그 번호로 연락해봐요. 내가 미리 아들한테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 갈 거라고 말해 놓을게요. 그렇게 여사님이 병원을 나가고 처음에 저는 받은 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소개팅은 싫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상한 끌림이 있었어요. 물론 단골 고객을 이런 이유로 잃을 수 없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인심이 좋고 다정한 여사님을 보면서 저는 이런 시어머니라면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개팅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소개팅도 완벽한 운명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소개팅은 휴대폰 번호를 받은 그 주 주말에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레스토랑에 들어가자마자 여사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여사님과 닮은 외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느낌이 왔거든요. 그리고 서로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운명처럼 공통점이 참 많았어요. 문자로 말씀드렸지만 저는 김수연이고 은행 사거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저는 심상훈이라고 합니다. 내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개원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반 조금 넘었나?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의대는 어디 나오셨어요? A대학교 나왔습니다.
수연 씨는 저도 A대학 나왔는데 우연이네요. 그러게요. 제가 학교를 조용히 다녀서 아마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뭘. 공부만 했거든요. 그럼 인턴은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A대학병원에서 인턴했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저도 거기서 인턴했어요. 그런데 그땐 왜 못 뵀죠? 제가 인턴하고 다른 병원으로 레지던트 갔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기업원에 계셔서요. 그래서 아마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데 요새 많이 바쁘시죠? 개원 초에는 이래저래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엄청 욕먹었어요. 얼굴도 안 보여줄 거냐면서 저희 부모님 얼굴도 겨우 보는데 웃기죠? 좋은 친구들을 두셨네요. 대학 동기들이에요? 아니면 고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들이에요. 제가 A 여자중학교 나왔거든요. 정말 우연이네요. 저는 S 남자고등학교 나왔어요. 아시죠? A 여자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고등학교요. 정말요? 정말 엄청난 우연이네요. 저희 우연이 참 많네요. 그러게요. 운명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것뿐 아니라 여사님 아들과 저는 가장 좋아하는 영화라든지 좋아하는 음악 장르라든지 입맛이나 심지어 원하는 신혼여행지까지 같았어요. 정말 여사님 아들의 말대로 운명이라고 해도 무방했죠. 그렇게 저희는 운명 같은 첫 만남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어요. 이제 소개팅도 운명이 된다는 제 말이 믿겨지시나요? 그리고 저는 여사님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여사님의 예약 날짜까지 손꼽아 기다렸어요. 여사님은 예약 날짜에 풀이 죽은 표정으로 내원했어요. 의사 선생님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최근에 연애를 시작한 모양이에요. 내가 그것도 모르고 많이 불편했죠? 아, 정말요? 아드님 정말 좋은 분 같던데.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 같은 여자가 또 어디 있다고. 그런데 그거 좋아해요. 아드님 저 만나러 계속 나간 거예요. 네? 정말요? 정말 의사 선생님하고 사귀는 사이가 된 거예요? 네, 알고 보니 대학 동문회 같은 병원에서 인턴도 하고 좋아하는 영화도 입맛도 그리고 부끄럽지만 신혼여행으로 어디 가고 싶은지도 같더라고요. 여사님 덕분에 제가 귀한 인연을 만났어요. 어머나, 나 어쩜 좋아.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상훈 씨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사님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자 여사님은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놀라 여사님에게 다가가자 여사님은 좋아서 우는 거라고 고맙다고 제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의사 선생님 같은 며느리를 원했어요. 우리 아들 주제에 맞는 며느리, 살뜰하고 나랑 딸처럼 지낼 수 있는 며느리. 아직 결혼한 건 아니지만 내가 우리 집안 사람처럼 대할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리고 이후 저는 여사님과 남자친구와 좋은 관계를 이어갔어요. 다들 왜 연애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 찬 기분이었어요. 일에 치여 힘들어도 힘든 것 같지 않았고요. 왜 이제껏 연애를 피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다 운명을 만나기 위한 발바둥이었겠죠. 그리고 저는 여사님과 더 두터운 관계를 이어갔는데 친구들은 너무 오버하는 거라고 부담스럽다고 여사님을 욕했지만 저는 그런 여사님의 태도와 행동이 귀엽게 느껴지고 좋았어요. 여사님이 어떻게 했냐고요? 여사님은 연애 초반부터 대놓고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제는 점집에서 저와 남자친구의 사주를 봐왔다면서 결혼 날짜는 올해 가을이 좋겠다고 했죠. 수연아, 내가 너랑 우리 아들 사주를 봤는데 너희 궁합이 찰떡궁합이라지 뭐니? 하늘이 두 쪽 나도 갈라질 일이 없댄다. 얼마나 좋은 일이니? 그리고 사실 너희들한테 결혼식 날짜가 봄이 더 좋은데 봄은 이미 지났고 기다려야 하잖니? 그러니까 가을이 어떠니? 가을도 좋다던데. 가을이 얼마나 좋아. 신선하고. 야외 결혼식도 좋겠다. 결혼식이요? 만난 지 100일도 안 됐는데. 운명이 있는데 날짜가 무슨 소용이야. 너희는 운명이야. 찰떡궁합이라고.
어차피 헤어지지 않을 거 결혼식을 미뤄서 뭐하니? 어머, 그럼 지금부터 나도 관리해야겠다. 어머님 말씀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일러요. 저희가 결혼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천천히 알아서 정할게요. 천천히 하다가는 안 하는 것만도 못해. 둘이 마음이 맞을 때 버려야지. 아직 점심 안 먹었지? 오늘은 제육볶음이다. 어머님은 매일 점심마다 제 도시락 싸서 오시면 안 귀찮으세요? 우리 며느리 점심 챙겨주는데 귀찮은 게 뭐 있어. 나는 행복해. 네 점심 만들어서 같이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데? 아,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 최고. 여사님은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했고 지지도 했어요. 그리고 매일 점심마다 저를 위해 도시락을 싸우셨고 늘 함께 먹고 갔죠.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더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해 제 생일날이었어요. 저희 집은 사실 챙이를 챙기진 않아요. 저희 아버지는 의사,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모두 이과생이세요. 그래서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걸 좋아하고 지나친 의미부여를 싫어했죠. 그래서 생일을 챙긴 적이 없어요. 돌 때 이후로 없었죠. 그런 제가 처음으로 생일날 미역국을 먹었어요. 제 생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날 도시락으로 여사님이 미역국을 싸오셨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게 보온병에 넣어서요. 게다가 반찬은 소고기 장조림에 잘 익은 김치, 잡채, 계란말이.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상이었어요. 그리고 여사님의 지휘 아래 같이 일하시는 간호사분들이 제 케이크를 들고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축하 노래를 듣고 초에 불을 끄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물론 친구들도 저에게 생일 축하를 해준 적이 있지만 그것도 여사님이 해준 것은 달랐어요.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분이니까요. 제가 울자 여사님과 동시에 간호사들도 당황했지만 모두 저를 안아주며 토닥여주더군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말하니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제 가족에 대해 물었죠. 그럼 우리 수연이 부모님은 뭐 하시니? 저희 아버지는 의사세요. 그리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계셨고요. 퇴직하시고 집에 계셨다가 최근에 같이 근무하던 수학선생님이란 수학학원 차리셨어요. 아버지가 의사라고? 네, 저희 아버지도 의사고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도 의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 소원이 자식이 의사가 되는 거였고 그리고 다음엔 손주 중 하나가 의사가 되는 거였는데 제가 할아버지 소원을 이뤄드렸죠. 어머, 기특해라. 그럼 3대째 의사 집안인 거네. 게다가 우리 아들까지 하면 그냥 의사 집안이네. 너희 부모님이 참 좋아하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상훈 씨가 자랑일 거예요. 그래, 그렇겠지. 우리 아들이 자랑이겠지. 아직 모르시니? 물어보지 않으셔서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얘는 그런 건 자랑을 해야지. 아빠는 좋겠네. 의사 사이 생겨서 이렇게 말이야. 그래,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상훈이를 키웠다고. 너희 시아버지가 공장장이었지만 그래도 아들 하나 의대 보내는데 돈이 좀 드니? 너희 부모님도 우리 고충을 알 거다.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서 보낸 거 아니겠니? 그런데 수연이는 고정 수입이 어느 정도 되니? 그래도 월세 내고 이러면 많이 남지는 않지? 저는 월세 안 내요. 아버지 건물에서 개헌한 거라 월세는 따로 안 내요. 관리비 정도만 내서 괜찮아요. 뭐? 아버지 건물이라고 그게? 네, 저희 할아버지가 저 개원시켜주라고 아버지한테 상속한 건물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도 개인 병원 한다며? 그 건물도 설마? 그 건물은 저희 외할머니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도 따로 월세 안 내세요. 그럼 외할머니는 너희 어머니한테 상속한대?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아직 정정하세요. 아직도 매일 아침에 산책 나가시는데요. 그래, 이래야지. 이게 맞는 거지. 네? 아니, 우리 아들이 드디어 제 짝을 만났구나 싶어서. 우리 아들이니까 너처럼 귀한 애를 만나지 안 그러니?
내가 우리 아들 뼈 빠지게 키운 보람이 있어.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시누이가 깎은 복숭아를 제 입에 넣어 주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칼을 내려놓고 핀잔을 줬죠. 엄마 아빠는 좋겠네. 그렇게 분수에 맞춰서 살라더니 엄마 아빠 분수에 맞는 며느리 둬서 앞으로 꽃길만 있겠어? 너는 말을 왜 그렇게 가시도치게 하니? 듣는 새언니 기분 나쁘겠다. 그럼 엄마 말이 틀렸어? 사람이 분수에 맞춰 살아야지. 너는 복숭아나 깎아. 시누이가 궁시렁거리며 마저 복숭아를 깎았고 저는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결혼 준비는 대부분 시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얘랑은 개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보다 시간이 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으로 저를 찾아왔고 함께 결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시어머니와 예물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요. 그날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시어머니가 진료실로 들어오자마자 도장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아가야, 지금 도장 있니? 네, 도장이야 있죠. 왜요? 그럼 이 서류에 도장 찍어라. 이건 혼인신고서잖아요. 그래, 우리 아들 건 우리 아들이 작성한 거야. 너희들 바빠서 시간 없잖아. 이런 건 빨리빨리 해치워야 한단다. 그러니까 너도 빨리 작성해서 도장 찍고 오늘 나랑 가서 서류 내고 오자꾸나. 네? 상훈 씨랑 식 올리고 천천히 하기로 했는데 그런 말은 안 하던가요? 그런 말 없던데? 상훈이도 말만 그렇게 하지. 빨리 너랑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지. 안 그래? 너는 남자 마음을 영 모른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좋게 시어머니를 타일렀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예랑이와의 결혼에 마음이 떠났냐고 다그쳤어요. 너 설마 우리 상훈이랑 결혼하는 거 싫니? 마음이 뜬 거야? 아니요, 어머님. 제가 왜 그러겠어요. 저희 상견례도 다 했고 그럴 리 없잖아요. 다만 저는 이런 문제는 상훈 씨랑 둘이 상의하고 싶을 뿐이에요. 내가 껴서 기분 나쁘다는 소리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을 서운하게 하는구나. 서운하게 들리셨다면 죄송해요. 그래도 저희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일인데 같이 가서 제출하고 싶어요. 그게 더 의미가 있잖아요. 어머님은 마음이 너그러우시니까 제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렇죠, 어머님? 이해하시죠? 절대 어머님이 껴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마음이 누그러졌는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예물을 보러 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생전 묻지도 않던 저희 부모님 안부를 묻더라고요. 사돈 어른들은 잘 계시니? 병원이랑 학원은 문제 없고? 네, 아버지 병원에는 사람이 늘 많아요. 왜 어머님도 그전부터 저희 아버지 안과 아셨다고 했잖아요. 다니기도 하셨고요. 저희 아버지 연세는 있으시지만 아직 열정이 넘치셔서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이에 학원생이 더 늘었다던데요. 저희 어머니가 가르치시는 데에는 재주가 뛰어나세요. 어릴 때 수학은 어머니한테 배웠다니까요. 그렇구나. 앞으로 더 벌 수 있어서 부럽구나. 우리는 이제 너도 알다시피 너희 시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셨잖니. 아무래도 공장장까지 하셨는데 현장직으로 적응하기 힘들죠. 저는 아버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요. 그래도 6개월 동안은 열심히 하셨잖아요. 다른 인연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언제까지 기다리니?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 이제 다 늙었어. 늙어서 몸 쓰는 일은 영 아니야. 그렇다고 머리 쓰는 일은 써주질 않을 거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러시겠어요. 그래도 노후 준비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그런데 너희가 우리한테 용돈을 줄 수 없겠니? 네? 많이는 바라지 않으마.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안에서 너희가 용돈만 주면 그래도 우리가 숨통이 트일 텐데. 아니, 빈말이 아니라 사돈 어른들은 아쉬울 게 없잖아. 그러니 나눠줄 거 한꺼번에 준다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나중에 상훈 씨랑 상의해 볼게요. 그래. 그리고 네 병원 있는 건물은 언제 네 명의가 되는 거니? 사돈 어른 돌아가시면? 참, 기약이 없구나.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 네? 아직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가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꼭 물려준다는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솔직히 지금처럼 월세 안 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도움이고 복이에요. 이거면 충분하죠. 너는 의사까지 된 내가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 어쩌니? 욕심도 재산이다. 그래도 나중에 그 건물이 네 명의가 되면 우리 소원이 미용실이나 하나 해주거라. 우리 소원이가 안 그래도 자기 오빠랑 비거당한다고 마음고생이 많은데 내가 그거라도 해줘야지. 아가씨 미용실이요? 아가씨가 가게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자기 가게 안 차리고 싶은 미용사가 어디 있니? 다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건물 네 명이 되면 꼭 해줘라. 그래도 내가 의사 사위 만들어줬는데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어? 정말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의도를 알 수 없는 말을 계속했고 저는 갸우뚱거리며 백화점까지 운전을 했어요. 백화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익숙하게 입구로 들어갔어요. 저는 백화점과는 친하지 않아서 어색하게 시어머니를 따라갔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거침없이 걸어가더니 한 주얼리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평소에는 어디를 둘러보자고 소녀처럼 떠들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날은 거침이 없었죠. 직원이 시어머니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직원에게 익숙하게 반말을 했죠. 오랜만이네? 요새 잘 나가는 게 뭐야? 저는 시어머니가 VVIP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직원은 어색하게 반지 쇼케이스로 가더니 이것저것을 보여줬죠. 참, 언제 와도 여긴 특별한 게 없다니까? 다른 것도 좀 보여줘. 시어머니는 제가 아는 모습과 전혀 달랐어요.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듯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직원이 새로 가져온 반지들도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콧방귀를 끼며 손사래를 쳤어요. 정말 발전이 없네. 이런 브랜드에서 일하는 거 부끄럽지도 않아? 다른 거 더 보여드릴게요. 됐고, 걔는 어딨어? 병가 내셨어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몸이 안 좋긴 무슨, 나약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건지. 걔 부모가 불쌍하다. 어머님, 여기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아, 잘 아는 건 아니고 예전에 알던 사이였어. 우리 아가가 신경 쓸 애는 아니야. 아, 여기는 내 며느리 될 사람이야. 의사고. 개원했어. 꼭 전해. 어차피 나온 거 일일이 보고할 거잖아. 시어머니 말에 직원이 얼굴을 피했어요. 다 됐고 이제 다른 거 더 보여줘. 난 여기서 꼭 우리 며느리 반지 맞출 거니까. 디씨 해줄 거지?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매장 군데군데 있는 쇼케이스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직원이 제게 다가왔죠. 저에게 의문의 종이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제가 준 번호로 꼭 연락해 보세요. 저는 그날따라 분위기가 심상치 않던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백화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상대는 전화를 금방 받았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상훈 씨 전 애인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네? 상훈 씨 전 애인이요? 왜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미련이 있다거나 다시 재회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저는 상훈 씨한테도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한 이유가 뭔가요? 상훈 씨 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알려드리려고요. 진짜 얼굴이요? 상훈 씨 어머니는 악마예요. 저를 망가뜨렸고 제 일상을 엉망으로 만들었죠. 음해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좋은 분이세요. 지금 그쪽 의사니까 좋은 분 행세를 하는 것뿐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저기요. 저는 상훈 씨랑 6년을 교제했고 2년쯤 만났을 때 상훈 씨 부모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부터 상훈 씨 어머니는 절 좋아하지 않았죠. 제가 백화점에서 물건이나 파는 여자라는 게 싫었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집안도 넉넉치 않아 절 미워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꿋꿋이 사랑했어요. 저희는 서로 힘든 시기를 같이 극복해가며 두터운 사랑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고 상훈 씨도 개원을 하면
결혼을 하자고 했죠. 물론 그동안에도 상훈 씨 부모님이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한때라고 생각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주 상훈 씨 부모님을 찾아가 밥도 해드리고 과일도 깎아드리고 비위도 맞추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상훈 씨가 개원을 하게 됐어요. 개원을 하고 저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겹경사로 아이까지 생겼어요. 아이요? 정말이에요? 네, 상훈 씨 아이를 임신했어요. 저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반대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찾아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반대하더군요. 대놓고 아이를 지으라고 말했어요. 저 같은 여자한테 귀한 우리 핏줄을 남길 수 없다고까지 했고요. 그럼에도 저희는 결혼을 할 생각이었어요. 예식장도 다 알아봤고 웨딩드레스도 맞췄죠. 그런데 매일, 정말 매일 상훈 씨 어머니가 매장으로 찾아와 깽판을 부렸어요. 주얼리가 뒤엉켜 엉망이 되고 제 머리카락을 뜯기고 발로 걷어차이고 결국엔 스트레스로 하혈까지 했어요. 설마 아이가 잘못되었나요? 아니요, 아이는 무사했어요. 하지만 수도 없이 저를 욕하고 비난하고 결국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가서 깽판을 치는 걸 보니 무얼 위해 여기까지 왔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훈 씨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반강제로 잘못된 선택을 했죠. 상훈 씨 어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진행되었어요. 믿겨지시나요? 전 결코 그 선택을 원하지 않았어요. 상훈 씨도 동의했어요. 나쁜 자식이 사인을 했더군요. 그래놓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헤어졌어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더한 사실은 그로 인해 제가 평생 불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인생을 망친 거지 뭔가요? 그 사람들은 살인자예요. 아닌가요? 거린이 절대 그 집안 사람과 가족이 되지 마세요. 아마 그쪽에게 접근한 것도 의도적일 거예요. 의도적이라고요? 지금 그 매장에 간 것도 저를 엿먹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니, 의도적인 접근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상훈 씨가 저랑 만날 때부터 의사며느리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주 가는 성형외과 의사가 애인이 없는 것 같다고 다리를 놔줄 생각이라고 그랬다고요. 여자들은 운명을 좋아하니까 운명처럼 판을 짤 거라고 그랬어요. 운명처럼요? 그게 무슨 말이죠? 상훈 씨 그 대학을 졸업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인턴은 다른 대학병원에서 했어요. 그리고 상훈 씨 남고가 아니라 공학 나왔고요. 아마 입맛도 좋아하는 영화도 진짜와 다를 거예요. 다 맞춘 거니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내가 그리로 가죠. 가서 보여줄게요. 그리고 잠시 후 여자는 정말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심하게 야윈 모습이 딱 봐도 사연 있는 여자 같았죠. 시어머니는 그 여자를 보더니 갓잔타는 듯이 여자를 비웃었어요. 네가 웬일이니? 갑자기 고속장 날아가면 당황할 것 같아서 미리 말해드리려고요. 제가 예전부터 매너가 있었잖아요. 어머님이랑 다르게. 내가 어떻게 아직도 네 어머님이니? 그럼 아줌마라고 부를게요. 아줌마, 저 아줌마 고소할 거예요. 무슨 권리로?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가 안일하게 나오자 여자는 서류들을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한 장 한 장 살피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리고 종이를 우수수 떨어뜨렸죠. 저는 종이를 집어들고 한 장씩 읽어봤어요. 그건 중절 수술 후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의사 소견서와 정신과 상담 기록, 폭행과 협박의 증거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해 어떻게 고소를 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이 담긴 서류였어요.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아니다, 아가야. 정말 아니야. 너는 내가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니? 네가 늘 그랬잖아. 어머님은 소녀 같다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르겠니? 너 이 여우 같은 기집애 당장 아니라고 말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 제가 증거도 없이 개길 줄 알았어요, 아줌마? 이거 잘 봐요. 이거 다 아줌마가 한 짓이잖아. 나한테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내 온몸을 엉망으로 만들었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내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넌 어차피 우리 아들의 짝이 될 수 없는 애야. 너 같은 게 어떻게 우리 핏줄을? 그러게, 알아서 떨어졌었어야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줌마. 내가 오늘 당장 고소할 거니까. 기다려요. 법정에서 보자고요. 누가 이기는지. 그렇게 여자가 매장을 나섰고 저와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예랑을 만났죠. 예랑은 과거를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두 거짓이라는 것도 인정했어요. 이제껏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그래, 난 단 한 번도 너를 사랑한 적 없어. 모든 게 다 계획이고 어머니의 뜻이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원들일 수 없었죠. 그리고 닷새 뒤에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호소하더군요.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 여자가 미친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애는 지금 미쳤어. 아니, 원래부터 제정신이 아니었어. 정말 고소를 했다니까? 아가야, 나 좀 도와줘라. 너 아는 변호사 없니? 있지? 너 정말 이대로 내가 감옥 가게 할 거야? 저는 듣다 화가 나서 소리를 빽 질렀어요. 제가 험한 소리를 낸 건 그때가 처음이어서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딸꾹질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진정하고 계속 딸꾹질을 하는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어머님, 죄를 지으셨으면 달게 받아야죠. 아는 변호사요? 많고 많아요. 그 중에 유능한 변호사, 모래사장에 모래알 만큼 많아요. 그런데 제가 왜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하죠? 저는 이제 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확인했어요. 저는 그분을 도울 거예요. 그분에게 변호사를 소개할 거예요. 그렇게 저는 제가 아는 유능한 변호사를 예랑의 전 애인에게 소개했고 소송이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악행이 인정되었고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판결 후 시어머니는 계속 억울하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파혼을 하는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대로 결혼을 했더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람을 거르는 필터 하나를 얻게 되었으니 그리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하려고요.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욕심은 없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통해 지나친 욕심보다 자기 분수에 맞게 적당한 욕심과 행복을 기대하고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